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피선주의 말은 작았고 그 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기록지에 남은 마지막 통화 내역에 전남진이라는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 듯 보였거든요. 사흘 전부터 실종됐던 그는 오늘 아침 자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주머니 안엔 깨진 핸드폰 하나, 그리고 녹음 파일 한 통. 내 죽음의 뒤에는 그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의 내용은 지워진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형사는 사건을 자살로 종결하려 했지만 피선주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남진은 그런 방식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그건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아니었고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고백이었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선주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 죽음 뒤에는 단순한 비극이 아닌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눌려있던 진실의 얼굴이 숨어 있었던 거라고요. 전남진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피선주 혼자만이 그 말의 끝을 좇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때 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전남진 씨가 어젯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떨렸고 손에 쥔 종이가 부스럭 소리를 내며 구겨졌죠. 피선주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튿날 오전, 피선주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전남진의 아파트 근처를 찾았어요. 골목 한켠에 쌓인 담배꽁초와 조용한 현관문이 어제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건물 옆 작은 마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년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전날의 상황을 본 듯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젯밤 전남진 씨 집에서 난리였어요. 돈 때문에 누가랑 크게 싸우더라고요. 피선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묻지도 못한 채 마음속에 새로운 파문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 돈이라는 말이 지금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죠. 피선주는 곧장 은행을 찾았어요. 조심스레 전남진의 계좌 관련 정보를 문의하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던 피선주는 그가 말문을 여는 순간 이미 어떤 예감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전남진 씨 계좌는 지난달부터 압류 조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은 자산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 말을 들은 피선주는 고개를 천천히 떨궜고 가슴 깊은 곳에서 짙은 허탈감이 번졌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거액의 돈이 존재하지만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의 벽처럼 그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죠. 장례식장 입구에 선 왕연애는 검은 상복 위에 오래된 회색 쇼를 둘렀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그녀는 전남진의 영정 앞에 서자 그제야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죠. 그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숨을 고르듯 조용히 속삭였어요. 네가 먼저 가면 나는 누구 붙잡고 살아야 하니?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고 피선주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원망과 미움을 감싸 안고 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이 피선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죠. 장례식이 다 끝나고 왕연애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왕연애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잔뜩 주름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떨리는 눈빛으로 형사의 질문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죠. 긴 정적 끝에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날 밤엔 친구들이랑 병원 응급실에 있었어요.
진짜예요. 내가 왜 내 자식을. 말끝이 흐려졌고 형사는 그녀가 내민 진료 확인서를 받아들었죠. 피선주는 조사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왕연애는 누군가를 해칠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의 떨림과 눈빛만으로도 느껴졌을 뿐이었죠. 조사 이후에도 왕연애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몇몇 언론은 유산 상속 문제를 들먹이며 그녀를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내세웠죠. 피선주는 조용히 신문을 접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로 누군가 전남진을 해치려 했다면 그 동기와 수단은 반드시 어딘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탁자에 있던 전남진의 낡은 수첩을 펼쳐들었고 마지막 몇 장에 적힌 메모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조심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 짧은 문장에 피선주의 손이 멈췄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새로운 단서가 그녀의 등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듯한 예감이 스쳤죠. 그날 밤 피선주는 거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전남진의 수첩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고 누군가 그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했어요. 그때 조용히 다가온 김소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선주 씨? 피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고 말없이 수첩을 내밀었어요. 그는 수첩을 받아들고 메모를 읽다가 눈썹을 찌푸렸죠. 이건 계속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이네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김소우의 말이 그녀가 느낀 예감과 겹치고 있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피선주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어요. 수첩에 남겨진 메모에 대한 내용을 형사에게 전했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말투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어요. 형사는 조용히 메모를 받아들며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사고는 아니겠네요. 우리가 확보한 CCTV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피선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진실이 조금씩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경찰은 CCTV를 뒤졌지만 전남진의 마지막 일정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했고 주변인의 증언도 엇갈렸죠. 피선주는 조사 진행 상황을 들을수록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모든 단서들이 중간에서 끊어져 있었죠. 김소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피선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너무나도 깔끔해요. 누가 일부러 숨긴 게 분명해요.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퍼즐의 가장자리만 간신히 맞춰졌을 뿐 중심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경찰서 한쪽에 마련된 자료열람실, 김소우는 피선주가 요청한 통신 내역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를 넘겨받았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신 기록과 발신 기록을 교차하며 살펴보았죠. 피선주도 그의 옆에 앉아 기록을 따라 눈을 움직였어요. 특별한 건 없어 보였지만 단 한 줄 사망 이틀 전 이름 없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수상한 통화가 눈에 띄었어요. 김소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번호 정체 파악부터 해야겠어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 번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싶다는 갈증이 밀려왔죠. 피선주는 그 번호의 통신사의 조회를 요청했고 김소우는 수사팀과 함께 통신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련의 작업 끝에 그 번호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등록된 명의인은 없었죠. 김소호는 자료를 넘기며 피선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포폰이에요. 보통 흔적을 감추려는 사람이 쓰죠. 피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이 통화가 전남진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직감이 더욱 뚜렷해졌을 뿐이었죠. 피선주는 그 번호에 남겨진 수발신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전체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고 반복된 수신 내역 속에 한 번호가 눈에 띄었죠. 김소호는 즉시 그 번호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잠시 후 정보가 도착했어요. 이 전화는 사건 발생 이틀 전 559 패창고 인근에서 발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피선주는 그 장소가 전남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과 겹친다는 걸 떠올렸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단서 하나가 다시 퍼즐 속으로 끼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김소호는 수사팀과 함께 인근 지역을 분석했고 폐건물 근처에 세워진 차량의 번호판 일부가 영상에 포착되었어요. 차량 등록지를 추적하던 중 사건 발생 이틀 전 전남진의 아파트 근처에서 동일 차량이 목격됐다는 정보가 나왔죠. 피선주는 손가락을 모으고 앉아있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 전남진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말에 김소우도 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어떤 그림자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만이 두 사람의 눈앞에 남아 있었죠. 김소호는 차량의 등록지를 확인한 뒤 해당 인근 CCTV를 모두 확보하자고 요청했어요. 수사팀은 사건 당일 새벽 폐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그 안에는 흐릿하지만 전남진과 누군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영상 속 상대는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였고 그의 옆에는 종이봉투 같은 물건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피선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전남진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 영상 속 짧은 장면이 모든 시작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피선주는 형사에게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링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했어요. 수사팀은 영상의 품질을 개선하고 주변 CCTV를 연계 분석하며 해당 남자의 동선을 추적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인물이 단순한 스토커나 노숙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영상 분석 결과 그는 이미 과거 전과로 수배된 인물과 일치했어요. 피선주는 김소우의 설명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야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죠. 피선주는 조심스럽게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어요. 형사는 그동안 수집된 정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 인물, 영상에 나온 그 남자, 과거에 심순애와 접촉했던 이력이 있어요. 피선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무언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지금 막 풀리기 시작한 듯한 예감이 들고 있었죠. 피선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김소호는 형사의 말을 곱씹으며 낮게 중얼거렸죠. 심순애, 진상아의 엄마죠. 예전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피선주는 머릿속을 정리하듯 이마를 짚었고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전남진과도 연결돼 있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에 맺힌 의심은 마치 오래된 독처럼 가슴을 짓눌렀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의 눈앞에 명확해지고 있었죠. 피선주는 형사의 말을 곱씹으며 눈을 감았어요. 전남진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김소호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건 분명 무언가 있어요. 조금 더 찾아봐야겠어요.
피선주는 가만히 눈을 떴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심순애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닐까? 그녀의 속마음은 차가웠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썼지만 감정은 점점 진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긴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던 진실이 지금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예감만이 또렷이 피선주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죠. 형사는 새로 확보된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이 남자, 전남진과 사건 당일 실질적으로 접촉했어요. 게다가 심순애와도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김소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신 내역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여기 전남진 사망 하루 전. 심순애와 이 남자가 통화했어요. 짧지만 의미 있는 통화였겠죠. 피선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전남진의 죽음이 점점 심순애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었죠. 형사는 사건 보고서를 다시 펼쳐 보이며 피선주와 김소우에게 말했다. 이 남자 3일 전까지도 전남진 주변을 맴돌았어요. CCTV로 확인된 장소만 4곳이에요. 피선주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점점 한 인물로 초점이 좁혀지는 흐름이 느껴졌어요. 김소은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형사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그 남자, 체포할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한가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황은 충분하죠. 다만 자백이 필요합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긴장감만이 방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피선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형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나요? 형사는 조사 일지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어제 오후 외곽 모텔에 잠시 들렀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김소은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피선주에게 눈짓했어요. 선주 씨, 혹시 이 사진 어디서 본 적 없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엔 어딘가 낯익은 인물이 있었고 피선주는 서서히 식어가던 기억의 조각 하나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 얼굴이 모든 연결의 열쇠일 수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김소은은 사진을 분석하기 위해 수사팀과 함께 인근 보안업체와 협조해 과거 출입 기록과 CCTV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석 도중 모텔에서 사용된 신분증이 조작된 가명으로 밝혀졌고 지문이 심순애의 과거 지인으로 등록된 인물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피선주는 그 결과를 들은 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김소호를 바라봤어요. 심순애가 그 남자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그 남자가 전남진을 죽였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각났던 진실의 단면이 이제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그녀의 가슴을 죄고 있었죠. 경찰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심순애를 소환 조사했어요. 수배된 남자와의 접점,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 그리고 제보자의 간접 진술 등이 그녀를 조사 대상으로 만들었죠. 심순애는 조사실에 앉아 단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 남자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누가 일부러 내 이름을 엮으려는 거 아니에요? 형사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조심스레 질문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죠.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조작이에요. 난 전남진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의 부인은 마치 잘 짜인 방어막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수사팀은 심순애의 부인을 토대로 기존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기소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김소은은 수사 일지를 넘기며 피선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언만으론 부족해요. 뭔가 더 있어야 합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 결국 실수를 할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리면서 움직여야 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단순한 범인이 아닌 치밀하게 모든 걸 계산하는 상대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죠. 심순애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입가엔 비웃음이 어렸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했죠. 형사가 정황 증거를 나열하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모든 질문을 가볍게 쳐냈어요.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잖아요. 저한테 묻지 말고 진짜 범인부터 찾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도전적이었고 침착함 속에 묘한 위협이 배어 있었죠. 김소호는 조사실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는 정말 모든 걸 계산하고 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절감할 뿐이었죠. 심순애가 조사를 마치고 나간 직후 피선주는 더는 참지 못하고 복도를 따라 그녀를 따라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그녀를 불러 세운 피선주는 단단히 담은 입술을 떼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심순애는 잠시 멈춰서 피선주를 쳐다봤어요. 표정엔 당황도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죠. 착각하지 마. 난 누굴 죽일 만큼 한가하지 않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뒷모습을 남긴 채 차에 올라탔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말끝에 묻어난 얕은 미소가 오히려 더 깊은 공포로 피선주의 가슴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수사본부는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피선주와 김소호는 조서와 증거 자료를 여러 번 뒤적였지만 더 이상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수사팀도 피로가 쌓인 얼굴로 사무실에 오갔고 조심스레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피선주는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또 미궁이에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기분이에요. 김소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한 조각이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막막함이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죠. 수사가 다시 미궁에 빠지자 피선주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경찰서 밖 벤치에 앉았어요. 김소호는 옆에서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지금 이 흐름 분명히 누군가가 수사를 교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김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간을 벌고 있는 거겠죠. 증거가 사라지길 기다리면서. 말이 없었어요. 그저 수사의 고리가 느슨해질수록 진실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불안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피선주는 혼자 경찰서를 찾았어요. 수사 기록을 다시 훑던 중 그녀는 한 장의 자필 진술서를 발견했죠. 피해자의 이웃 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사건 전날 밤 전남진과 어떤 중년 여성의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선주는 숨을 멈추고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술 냄새가 났고 돈 얘기를 크게 하던 여자였어요. 김소호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뭔가 찾았어요? 피선주는 눈빛을 바꾸며 대답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뭔가 봤어요. 돈 얘기, 심순애일 가능성 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피선주는 김소호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한 주민을 직접 찾아갔어요. 허름한 연립주택 앞에서 만난 중년 남성은 어딘가 주눅이 들어있었지만 피선주의 설득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그 여자는 약간 미쳐 있었어요. 돈 때문에 난리였고 그 남자한테 이대로 끝낼 줄 알아? 라고 소리치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피선주는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김소호는 그 말에 바로 메모를 시작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퍼즐 조각 하나가 제대로 끼워지는 듯한 기분이 두 사람의 어깨를 긴장감으로 조이고 있었죠. 피선주는 그날 저녁 경찰과 다시 협조해 심순애를 비공식으로 불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정식 소환은 어려웠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 더 만나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였죠. 김소호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순애 씨가 진짜 범인이라면 이번에도 쉽게 입을 열진 않을 거예요. 피선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그녀가 말하게 만들어야 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진실을 쥐고 있는 입 하나가 열리길 기다리는 긴 밤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피선주는 경찰 조사실에 다시 마주 앉은 심순애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죠. 피선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물었어요. 사건 전날 전남진 씨를 만난 적 있으시죠? 심순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없어요. 난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피선주는 상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웃 주민이 봤다고 합니다. 두 분이 큰 소리로 싸우는걸요. 그 말에 심순애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한쪽 입꼬리가 살짝 경직되었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기분이었죠. 피선주는 조사실 밖으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뒤따라 나온 김소호가 조용히 그녀 옆에 섰어요. 지금까지 쌓은 조각들 언젠가 하나로 이어질 거예요.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또 입을 다물기 전에 끝을 봐야 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는 듯한 집중감과 초조함이 동시에 그녀를 휘감고 있었죠. 그날 밤 피선주는 경찰서로 돌아와 단서를 정리하며 다시 녹음 기록을 복기했어요. 반복되는 문장 사이에서 전남진의 마지막 통화였던 듯한 음성이 아주 미세하게 변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김소우에게 녹음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거 전문가에게 보건 맡겨야겠어요. 뭔가 지워졌거나 숨겨져 있어요.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죠.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믿을 만한 전문가 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가 이 어두운 미로의 출구를 가리키는 듯한 희망으로 느껴졌어요. 날 아침 복원된 음성 파일이 도착했어요. 피선주는 숨을 죽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고 녹음 속에서 들려온 한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약 확실한 거지? 그냥 물에만 타면 되는 거 맞지? 숨을 삼킨 피선주는 김소호를 바라봤고 그는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심순애가 단독범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예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얼어붙은 방 안 공기처럼 사건의 진실이 차갑고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돌려들은 끝에 피선주는 그 목소리가 생소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어본 음성이었죠. 김소호는 음성 전문가에게 다시 분석을 의뢰했어요. 이 남자, 통신 기록이나 CCTV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전남진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번호를 다시 추적해보죠. 피선주는 조용히 입을 닫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녹음기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마침내 실체가 드러나려는 진실이 그녀의 뼛속까지 시린 감정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피선주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익숙한 음성이었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 목소리를 되새기며 중얼거렸어요. 이 목소리 분명 어디서 들었어요. 김소호는 즉시 전문가에게 파일 분석을 의뢰했어요. 지문처럼 음성에도 패턴이 있어요. 대조할 만한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피선주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진실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며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피선주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의자에 앉은 채 턱을 큄었어요. 목소리는 익숙했고 억양과 호흡의 간격까지도 그녀의 기억 어딘가를 자극했죠. 김소우는 옆에서 컴퓨터로 음성 스펙트럼을 분석하던 경찰관과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이 사람 과거 심순의 주변에서 일했던 인물일 수도 있어요. 통신 내역에 연관된 번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선주는 잠시 눈을 감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남자 어쩌면 전남진과도 연결되어 있었을 수 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기억의 잔상과 수사의 조각이 맞물려 실체를 향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었죠. 녹음 파일 속 그 남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피선주는 음성 분석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에요. 심순애가 누군가에게 약을 건네받았고 그 약이 사용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김소은은 사건 당시 전남진이 자주 드나들던 카페를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럼 마신 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음료 속에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진실은 이제 곧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피선주는 재생된 녹음 파일을 들고 곧바로 경찰 수사팀에게 전달했어요. 음성 분석 결과 목소리는 심순애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지인의 것으로 특정되었고 그 남자가 최근까지 심순애 집을 자주 드나든 정황도 확보되었죠. 김소은은 벽에 붙은 사건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야 선이 그어졌네요. 약을 건넨 사람, 그것을 사용한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피선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맞춰지던 퍼즐 조각이 이제는 피와 진실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의 등 뒤를 서늘하게 감쌌죠. 그 약물의 출처와 녹음 속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진상아가 실종되기 전까지 전남진의 사업에 자문을 했던 조력자였고 심순애와도 자주 통화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죠. 신문 끝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전남진이 생명보험을 50억짜리로 들었어요. 수령이는 심순애였고요. 저는 그저 약을 구해줬을 뿐이에요. 그녀가 그걸 썼어요. 피선주는 눈을 감았어요.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고 사랑도 아닌 돈이 이유였어요. 그저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만이 그 모든 허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여러분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